SUV는 성격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넉넉한 공간과 승차감, 실용성을 우선에 두는 도시명 SUV와 사륜구동으로 거친 길을 과감하게 주파하고 내구성을 앞세우는 흔히 오프로더라고도 불리는 정통 SUV가 그것이죠. 경차부터 대형 SUV까지 사실상 SUV 풀라인업을 완성한 현대차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정통 SUV의 부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차가 도시명 크로스오버라는 결과적으로 대세 노선을 공고히 한 데는 오늘 소개할 이 모델의 실패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오늘의 주인공이 성공했더라면 현대차는 도시명과 정통형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혼란을 겪었을지도 모르죠. 오늘은 갤로퍼의 굳건한 뼈대를 물려받은 정통 SUV 현대전공의 마지막 유산 테라칸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RV, 즉 레저용 차량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SUV라는 명칭조차 익숙지 않던 시절 코드네임 FJ, 일명 퓨처 지프로 개발된 쌍용 무쏘가 고급 SUV 시장을 주도했고 기아 스포티지가 도시명 컴팩트 SUV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죠. 물론 현대 역시 미쯔비시 파제로를 라이선스 생산한 갤로퍼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성능, 최대 9인승까지 지원하는 롱바디와 3도어 숏바디를 이원하에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면서 경쟁차인 쌍용의 코란도 무쏘에 대응했어요. 하지만 1세대 파제로는 1982년 처음 출시된 모델로 이를 기반으로 한 갤로퍼는 어찌 보면 데뷔 당시부터 낡은 모델이었습니다. 갤로퍼의 인기가 식기 전에 현대차는 빠르게 후속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 도시명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지만 당시의 SUV 시장은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정통 오프로더들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모노코크 설계의 중형 크로스오버를 개발하는 한편 갤로퍼의 계보를 잇는 정통 SUV의 후속 모델을 별도로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HP, 오늘의 주인공은 본래 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전공에서 개발을 주도한 모델이었는데요. 1999년 현대전공의 자동차 부문이 현대자동차와 통합되면서 프로젝트째 넘어왔는데 당시 현대차 내부에서는 개발 중이었던 산타페와 발을 맞춰 도시명 SUV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통 SUV 설계를 유지하면서 고급화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수장이었던 정몽구 회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과거 현대전공 사장 시절 갤로퍼의 성공을 이끈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후속인 이 모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2001년) 마침내 베일을 벗은 이 차의 이름은 테라칸이었습니다. 땅을 뜻하는 라틴어 테라와 군주를 뜻하는 칸의 합성어로 대지를 누비는 제왕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고급 SUV의 웅장함과 정통 오프로더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죠. 별개로 하이랜드라는 차명도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앞서 1997년 서울 모터쇼에서는 LUV로, 이후 99년 같은 자리에서 하이랜드라는 이름으로 이 테라칸의 쇼카를 내놨는데 당시 함께 공개된 산타페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토요타가 북미 시장에 출시한 크로스오버 하이랜더와의 유사성 또한 문제가 되면서 지금의 테라칸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라칸의 외관은 갤로퍼의 차체를 활용해 만든 모델이었음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등 곳곳에 곡선을 사용해 세련미를 더한 전면부, 뒷모습 역시 라운드 처리한 후면 유리와 테일게이트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스페어 타이어를 차량 하부에 숨기면서 보다 최신의 차다운 깔끔한 인상을 줬습니다. 측면에서는 길게 뻗은 보닛과 널찍한 윈도우 프레임으로 익숙한 투박함이 묻어나왔지만 높은 지상고와 함께 차체 하단에 갑옷처럼 두른 플라스틱 가니쉬로 어떤 길이든 거침없이 주파해주겠다는 정통 SUV 특유의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전달했죠. 단단해 보이는 휠 디자인 역시 마초적인 매력을 더했고요. 어린 시절에 이 차를 보고는 특유의 우락부락한 느낌과 또렷한 눈매의 헤드램프, 마치 아래 송곳니처럼 솟아올라 있는 리어램프 덕분에 차가 참 도깨비처럼 생겼다는 인상을 받았던 게 새삼 떠오르는데요. 전반적으로 투박하기 그지없던 갤로퍼를 떠올리면 분명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같은 해 이 차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내는 고급 세단 그랜저 XG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기능과 내구성에 충실한 SUV의 감각보다는 승용 감각에 탑승객의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었죠. 대시보드는 좌우 대칭형의 수평 구조를 채택해 여유로운 실내 공간감을 강조했고 우드그레인을 폭넓게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질 좋은 가죽으로 마감된 시트와 아예 그랜저와 공유하는 스티어링 휠, 프로토 에어컨, 5.8인치 VCD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고급 사양도 아낌없이 투입됐죠. 사륜구동 차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투박한 사륜구동 말뚝 레버를 로터리식으로 깔끔하게 수정한 것도 좋았고요. 특히 오버헤드 콘솔에는 방위와 고도 등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터 화면이 장착됐는데 갤로퍼에 있었던 이 물건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야간에 보면 괜히 멋있었어요. 이는 경쟁차였던 쌍용 렉스턴이나 산타페에서도 볼 수 있었죠. 이 밖에 생김새에서도 짐작되듯 여유로운 헤드룸, 2열 거주성 역시 충분했고 널찍한 트렁크 공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갤로퍼의 흔적이 남아있는 3열 시트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는데요. 군용차처럼 마주보는 방식의 4인승 3열 시트는 삭제됐고 간이 의자 같던 시트의 품질도 개선해 승객 편의성을 높였지만 좌우로 접어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수납식 3열로 깔끔한 트렁크를 만들었던 경쟁차 렉스턴과 비교하면 다소 초라해 보였고 트렁크의 공간 활용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면 매달려 있는 의자가 요동치면서 잡소리까지 발생했죠. 여러모로 고급 SUV를 표방했던 테라칸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조였어요. 파워트레인은 갤로퍼에 쓰였던 것을 개량한 4기통 2.5리터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3.5리터 V6 가솔린 엔진을 상위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3.5리터 가솔린 모델은 고급 SUV라는 상징성을 위한 모델로 당시 플래그십 세단 에쿠스에 사용되던 6기통 시그마 엔진을 탑재, 강력한 성능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죠. 변속기는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차동 제한 장치가 포함된 후륜 구동을 기본으로 파트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평소에는 뒷바퀴만을 굴리다가 좌우 바퀴에 회전차가 발생하면 알아서 네 바퀴를 굴려 험로 탈출을 돕는 ATT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어요. 갤로퍼로부터 물려받긴 했어도 튼튼한 통뼈와 과감한 험로 주파 능력은 모노코크 도시명 SUV에서는 누릴 수 없는 정통 오프로더만의 경쟁력이었죠. 다만 출력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곧장 따라왔습니다. 경쟁차였던 쌍용 렉스턴의 120마력 벤츠 엔진조차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던 와중에 103마력짜리 구형 엔진으로는 2.4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무게를 이끌기에 버거웠어요. 당연히 가속 성능과 연비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부랴부랴 기아가 개발한 2.9리터 커먼레일 디젤 엔진을 추가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봉고 트럭과 카니발에 쓰인 것으로도 잘 알려진 이 엔진은 2.5리터 엔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성능과 개선된 연비를 제공했고 같은 이유로 욕을 먹고 있던 렉스턴보다도 나은 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이후 2002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휠 디자인과 리어램프의 호박색 방향지시 등을 클리어 타입으로 변경해 세련미를 더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일명 중기형으로 불리는 모델이죠. 이외에도 블랙 원톤으로 칠해 중후함을 더한 차체와 블랙 베젤 헤드램프,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한 실내 등 내외관을 고급스럽게 꾸민 최상위 트림, 블랙 스페셜을 추가, 고급 SUV에 걸맞는 카리스마를 뽐내기도 했죠. 이후 2004년에는 약간의 마이너 체인지와 함께 테라칸 파워 플러스로 거듭났습니다. 외관은 여전히 기존 모델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리어램프의 그래픽과 범퍼, 휠 등 디테일을 다듬어 좀 더 세련된 분위기로 거듭났어요. 실내에서의 변화 역시 거의 없었지만 새로운 색상의 우드그레인 가죽 내장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래픽을 3D로 개선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전담 고객센터를 통한 길 안내 및 차량 내 전화, 실시간 웹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모젠을 옵션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어요. 무엇보다 서브네임에서 알 수 있듯 진짜 파워가 플러스 되는데요. 판매량이 저조했던 3.5리터 가솔린 사양은 빠졌고 기존 2.9리터 커먼레일 디젤 엔진을 개량해 최고 출력을 165마력에서 174마력으로 토크는 34에서 36kg/s로 끌어올려 육중한 차체를 더욱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시 경쟁차였던 뉴 렉스턴의 5기통 XDI 엔진을 소폭 앞지르는 수치로 국산 SUV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이었고 가속 성능이 체감될 정도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죠. 지명 광고에서 1%의 나약함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카피를 내걸었는데 이는 당시 렉스턴의 카피 대한민국 1%를 노린 도발 섞인 내용이었고 이에 긁힌 쌍용이 뉴 렉스턴의 출력을 곧바로 176마력으로 상향 2006년 렉스턴 2에 와서는 아예 VGT 시스템을 추가해 191마력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테라칸을 찍어 눌렀습니다. 이에 현대도 지지 않고 2007년 베라크루즈의 6기통 S엔진 사실상 현대차의 주력은 누가 뭐래도 모노코크 기반의 도시명 SUV들이었기 때문에 테라칸은 상품성 개선보다는 생명 연장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보디온 프레임 모델치고는 다소 이른 출시 6년차 2007년에 환경 규제 및 포지션을 계승한 베라크루즈의 출시에 따라 조용히 단종 수순을 밟게 됐죠. 테라칸은 새로운 SUV를 원했던 소비자들 덕분에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등장한 쌍용의 야심작 렉스턴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출시 가격은 렉스턴에 비해 약 300만원 저렴한 2천만원부터 나름 가격 경쟁력도 갖췄지만 2002년 한 해에만 국내 판매량 4만 7천여 대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던 렉스턴과 달리 테라칸은 같은 해 3만 6천여 대에 그쳤고 이후로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죠. 국내 소비자들의 평가가 극과 극이었던 것만 봐도 짐작이 되는데요. 일부 고객들은 튼튼한 프레임 바디와 험로 주파 능력에 만족했지만 온로드형 고급 SUV를 원했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고리타분한 디자인과 투박한 승차감을 지적했습니다. 두 유형의 소비자들을 골고루 사로잡았던 렉스턴의 경우와는 반대였으니 그나마 갤로퍼를 타고 있던 고객들마저 쌍용에게 빼앗기기 일쑤였죠. 그래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몇 안 되는 국산 오프로더 중 하나로 한동안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넉넉한 공간, 경쟁차 대비 저렴한 수리비로 캠핑, 낚시 등 아웃도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오프로드를 입문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였고 공사 현장, 임도 등 거친 길을 누빌 일이 많은 현장직 소비자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차였죠. 단 이 시기 국산차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차체 부식 문제, 연식에 관계없이 5등급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어 상당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현재도 일부 지역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입니다. DPF를 별도로 장착한 차량들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 DPF가 없다면 운행 가능 지역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3.5L 가솔린 모델을 사면 이런 걱정은 없겠지만 판매된 차량 자체가 몇 대 없는 데다 그마저도 사악한 유류비와 정비성 때문에 매니아들마저도 손사래를 친다고 하네요. 한편 해외에서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테라칸은 북미를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시장에 수출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투박한 디자인과 부족한 승차감, 그리고 낮은 주행 안정성으로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호주, 중국, 러시아 등 도로 사정이 만만치 않은 곳에서는 튼튼한 내구성과 준수한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내구성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혹사당하던 영상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죠. 덕분에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중고차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인 화타이 자동차가 1세대 산타페와 함께 라이선스 생산을 하기도 했어요. 이후 앞서 언급했듯 테라칸은 공식적인 후속 모델 없이 2007년 단종됐습니다. 플래그십 SUV라는 점에서 이어 등장한 베라크루즈를 후속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베라크루즈는 전륜구동 기반의 모노코크 도시명 SUV였기에 사실상 테라칸과는 결이 판이하게 다른 모델입니다. 딱 봐도 얘는 차가 나를 지켜주기보다는 내가 차를 지켜줘야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테라칸의 정신적 후속은 사실상 기아 모하비였습니다. 물론 이쪽도 본격적인 정통 SUV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베라크루즈와 달리 후륜구동 기반의 보디온 프레임 구조로 설계됐고 테라칸이 추구했던 고급화 전략과 6기통 디젤 엔진을 무기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의 정의선 회장이 당시 기아차의 사장이었던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서자 취급을 받던 기아차에서 베라크루즈를 능가하는 사양을 가진 플래그십 SUV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백두혈통의 파워가 아닐까 싶네요. 아버지를 위한 헌정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프로드 컨셉트카를 줄기차게 뽑는 것 보면 부자의 취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의 정통 SUV 테라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록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고 렉스턴과의 경쟁에서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테라칸은 현대 전공의 마지막 기술력과 오너의 집념이 담긴 기념비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 도전을 말미암아 훗날 기아 모하비가 탄생할 수 있었고 현대차 그룹이 SUV 전성시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졌죠. 오늘날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고 과거의 모델을 오마주한 아이오닉5와 그랜저처럼 이제는 헤리티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5세대 산타페가 갤로퍼의 헤리티지를 담아냈듯이 언젠가는 현대차가 테라칸이라는 웅장한 이름을 다시 꺼내들고 보다 새로운 형태의 정통 SUV를 선보일 날도 오지 않을까요? 최근 북미 지역의 한정에 XRT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 또 크레이터를 비롯한 오프로드 컨셉트카를 선보이는 것만 봐도 그들의 잠재된 DNA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 속의 테라칸은 어떤 모델이었나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